저는 리철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 함경북도 청진에서 가족들과 살았지요. 그때 청진은 그저 잿빛 도시였어요.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매일매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거리에는 늘 굶주린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뼈 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죠. 우리 집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 영희는 매일 아침 일찍 장마당으로 나갔어요. 옥수수 가루 한 줌이라도 더 벌어오겠다고 찬바람 맞으며 온종일 앉아있고 했지요. 손에 비릿한 생선 냄새가 배어 돌아오던 아내의 얼굴에는 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영희는 저에게 늘 웃어 보이려 애썼어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불안감을 제가 모를 리 없었지만요. 딸 은정이는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였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몰래 남조선 드라마를 보면서 자유니 사랑이니 하는 것들을 배웠지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한 번쯤은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살아보고 싶다고 제게 속삭이곤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은정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맑은 눈빛 속에 품은 꿈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깨질까봐 늘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요. 막내 준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벌써 세상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한때는 꽃제비 신세를 면치 못했으니 어찌 모르겠어요. 제가 일 나간 사이 굶주려 떠돌던 아이를 영희가 겨우 찾아 데려왔을 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준호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도 준호는 밥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이 올라와도 시이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그저 멀거니 쳐다보곤 했어요. 메마른 입술로 고맙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저 역시 매일같이 직장에 나갔지만 일이라고 해봐야 제대로 된 건 없었습니다. 보이부 동무들의 눈을 피해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던 김동무가 갑자기 사라졌더군요. 다들 시시했지만 며칠 뒤 새벽녘 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동무가 2명의 보이부원에게 끌려가는 모습이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반항할 기력조차 없는 듯 축 늘어져 가더군요. 제가 본 마지막 김동무의 눈빛에는 그저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동무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제 가족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지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는 저 역시 김동무처럼 끌려갈지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제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곳을 벗어나야만 한다고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우리 애들은요? 우리 애들은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이 말을 꺼내기까지 저는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잿빛 청진의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제 아내 영희와 2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 식구들이 다 잠든 줄 알고 강냉이죽을 끓여 먹다가 영희에게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듣던 영희는 처음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미쳤어요? 우리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국경 경비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탈북이라는 건 죽음을 자처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저는 애들 얼굴을 봤어요. 이제 겨우 9살 난 우리 아들 명철이, 그리고 6살 배기 딸 은하. 이 아이들이 저처럼, 제 아바이처럼, 어마이처럼 평생을 배고픔과 감시 속에 살아가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희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어요. 영희야, 우리 저 갓나와 아들을 봐. 이대로 두면 우리 자식들은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든 굶어 죽든 둘 중 하나밖에는 없어. 우리 살아서 사람답게 살아보자. 응? 제 진심이 통했는지 영희도 결국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심 같은 게 어렸습니다.
아마도 자식들을 위한 어미의 마음이 저를 믿게 한 것이겠지요. 며칠 뒤 우리는 어렵게 인신매매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허름한 주막 한 구석에서 만난 그자는 눈빛이 참 사나웠어요. 거친 말씨로 돈 얘기부터 꺼내더군요. 저희가 가진 전부를 털어주고 갚아야 할 빚까지 짊어지는 조건으로 탈북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과연 이 사람이 우리를 속이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으니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성군 접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도 아닌 짐칸에 몸을 숨기고 덜컹거리는 차에 실려 밤새도록 달렸어요. 창문도 없는 짐칸 안은 숨소리마저 얼어붙는 듯한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곳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얼어붙은 두만강가였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강가에 서니 뼈 속까지 시린 칼날 같은 바람이 온몸을 후벼 파더군요. 코끝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멀리 국경 경비대의 초소 불빛이 흐릿하게 보이고 가끔씩 들려오는 총성 소리가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저와 제 가족을 쏘아 죽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브로커는 작은 손전등으로 얼어붙은 강 위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기를 건너야 합니다. 얼음이 깨지지 않게 조심하고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강은 보기에도 아찔했습니다. 얇게 얼어붙은 얼음 아래로 시커먼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발짝만 삐끗해도 그대로 차가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잔뜩 겁에 질려 제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명철이와 은하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바이, 우리 무서워요 하고 속삭이더군요. 그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희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도 제 손을 잡은 채로 얼음강 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사각, 사각 얼음이 밟히는 소리가 온몸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수십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발밑에서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뒤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걸어야 했습니다. 자유라는 두 글자를 향해 저희 네 식구는 그렇게 죽음의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까지 저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것뿐이었으니까요. 두만강을 건너고 나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산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브로커 동무가 마련해준 집이라고 하더군요. 흙벽으로 지어진 허름한 집이었지만 그래도 북조선보다는 괜찮아 보였어요. 아이들은 지쳐서 눕자마자 잠이 들었죠. 저도 마음을 놓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처음 며칠은 그저 숨만 쉬는 것 같았어요. 밖에는 나갈 엄두도 못 내고 작은 창문 틈으로 세상을 엿볼 뿐이었습니다. 굶주림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바로 공안원들의 단속입니다. 혹시라도 발각되면 다시 북조선으로 끌려간다는 그 생각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자유를 찾아왔는데 더 큰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소리라도 내면 아내와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혹시 신고라도 할까봐 눈치 보며 살았어요. 옆집 아지매가 자꾸 저희를 곁눈질하는 것 같아서 늘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을까요? 브로커 동무가 밤늦게 찾아왔어요.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벌겋더군요. 처음에는 잘해주는 척하더니 갑자기 은정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바이, 은정이는 참 예쁘게 생겼구만. 좋은 집에 시집 보내면 아바이도 돈 좀 벌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더군요. 제 머리털이 쭈뼛 서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야, 여기가 북조선인 줄 아나? 여기서는 다 돈으로 해결하는 기라. 은정이를 좋은 집에 보내면
아바이도 나머지 가족 다 데려올 돈 벌 수 있을 기고 은정이도 호강한다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은정이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제가 그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개 같은 새끼, 내 새끼를 팔아넘기려 해? 죽여버리겠다. 소리치면서 멱살을 잡았어요. 그 브로커라는 놈도 만만치 않더군요. 술김에 저를 밀치고는 주먹을 휘둘렀어요. 좁은 방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겁에 질려 아이들을 안고 울고 있었고 은정이는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 이 지경이 되다니. 이를 악물고 싸웠습니다. 어떻게든 저놈을 막아야 했어요. 제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놈이 칼을 꺼내려 하자 저는 죽기 살기로 몸을 던져 그 칼을 뺏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먼저 칼을 빼앗아 던져버리고 그놈을 방 밖으로 밀쳐냈어요.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이놈아. 소리치니 그놈도 잔뜩 겁을 먹고는 도망치더군요. 겨우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저희 가족은 이제 완전히 고립된 겁니다. 믿었던 브로커에게 배신당했으니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밤중에 아이들을 깨워서 다시 짐을 쌌습니다. 어둠 속을 헤치며 정처 없이 또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은정이는 계속 울음을 그치지 못했고 그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저희 가족은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게요. 중국 땅은 자유를 찾아온 곳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공안의 눈을 피해 숨어 다녀야 하고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곳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낯선 땅의 그림자가 저희를 덮친 겁니다. 우리는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앞길은 그저 캄캄하기만 했어요. 전 브로커에게서 겨우 벗어나니 이제는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나게 되더군요. 그 사람 말로는 지금까지 온 길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수천 킬로미터를 더 가야 한다고 할 때 정말이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애들을 보십시오. 동무. 저 작은 손으로 엄마 아빠 옷자락만 꽉 쥐고 있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브로커는 우리를 기차에 태웠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낯선 중국어와 희뿌연 담배 연기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지요.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중국 땅이 스쳐 지나가는데 저 넓은 땅 어디쯤에 자유가 있을까 싶어 목이 메었습니다. 기차역에 내릴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라도 공안 단속반이 불시에 들이닥칠까봐 혹은 보이부 끈앞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찾고 있을까 봐 말입니다. 기차에서 내려서는 다시 낡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대신 시골길을 한참이나 돌아갔습니다. 비포장도로의 흙먼지는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온이며 머리에 뿌옇게 내려앉았고 애들은 멀미에 시달려 토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애들 등을 쓸어주며 눈물을 훔쳤죠. 저라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고통스럽게 아파하는 애들을 보면서도 그저 숨죽여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정말이지 죽을 맛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캄캄한 시골길에서 트럭 짐칸에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덜컹거리는 트럭은 우리를 마치 짐짝처럼 싣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차가운 쇠붙이 바닥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혹시라도 소리가 날까 봐 몸을 웅크리고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인지 아니면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만이 밤을 가득 채웠죠. 그때 트럭이 갑자기 멈춰 서는 겁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브로커가 조용히 짐칸 문을 열더니 공안이다. 숨어라 하고 속삭이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짐 더미 아래로 파고들었습니다. 흙먼지와 알 수 없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중국어로 거친 대화가 오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더군요. 다행히도
그들은 우리를 찾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밤을 새고 수없이 많은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끝이라는 생각에 가족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녔습니다. 낯선 사람의 시선 하나에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요. 매 순간이 숨막히는 추격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요? 중국 땅을 벗어나 라오스 국경으로 들어서는 순간 안도감보다는 막막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희뿌연 안개에 뒤덮인 밀림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한 빽빽한 나무들, 썩어가는 나뭇잎 냄새, 그리고 온몸을 휘감는 끈적한 습기. 여기가 바로 우리가 꿈꾸던 자유를 향한 길목인가 싶더군요. 밀림은 숨통을 조이는 듯한 더위와 눅눅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축축한 흙이 신발에 달라붙고 얼굴이며 팔에는 독충들이 사정없이 달라붙어 물어뜯었습죠. 목이며 이름 모를 벌레들이 앵앵거리며 귓가를 맴도는데 그 소리가 마치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공포도 컸습니다. 맹수라도 나타날까 봐 밤에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지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피해 숲 그늘에 숨어 있었지만 밤이 되니 밀림은 더 무서웠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발소리에 의지해 나아갔습죠. 애들은 피곤에 지쳐 비틀거렸고 저와 아내는 혹시라도 애들이 쓰러질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정말이지 체력의 한계를 시험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자유를 찾기도 전에 이 밀림 속에서 쓰러져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절망감도 들었습죠. 그렇게 며칠 밤낮을 헤치고 나아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군요. 설마 했는데 그자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부터 끈질기게 따라붙은 그자들이 말입니다. 밀림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가 싶더군요. 잡히면 다시 북조선으로 끌려갈 테고 그럼 우리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었습니다. 철민이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쪽으로, 빨리요. 그리고는 저를 이끌고 덩굴이 빽빽한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순간 철민이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 몇 개를 꺼내 반대편 숲으로 던졌습니다. 쨍그랑, 바스락, 돌멩이가 나뭇가지에 부딪히며 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크게 울려 퍼졌지요. 추격자들은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우르르 달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철민이는 저와 아내, 그리고 동생들을 데리고 재빨리 반대편으로 방향을 틀어 달렸습니다. 간신히 그들을 따돌리고 마침내 라오스 국경이라는 표지판을 발견했을 때 정말이지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도 잠시였죠. 밀림이 끝난 줄 알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또 다른 밀림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사람 사는 곳을 찾아야 하는 또 다른 사투가 시작된 것이더군요. 애들의 작은 손을 잡고 밤새도록 걷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자유를 선물해야 한다고요. 제 고향은 이미 잃었지만 이 아이들의 미래만큼은 잃게 할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의 그 험한 산길을 넘고 또 넘어 마침내 태국 땅을 밟았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정말이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은 너덜너덜해지고 며칠 밤낮을 제대로 못 자서 눈은 푹 꺼져 있었지만 그래도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온몸을 휘감더군요. 국경을 넘자마자 저희를 기다리던 건 태국 경찰이었어요. 그분들이 저희를 난민 캠프로 데려갔습니다. 처음 난민 캠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건물들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배불리 밥을 먹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밤마다 북한에서의 감시, 중국에서의 추격, 라오스의 그 밀림 속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이 꿈속에서 저를 덮쳐왔습니다. 잠에서 깨면 식은땀을 흘리곤 했죠. 아내와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가끔 자다가 울면서 아빠, 잡히면 안 돼 하고 소리칠 때면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곳은 안전했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거나 숨을 곳을 찾지 않아도 되었어요. 난민 캠프 사람들은 저희에게 참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의료진도 있어서 상처난 곳을 치료해주고 약도 주더군요. 며칠이 지나자 비로소 몸과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그냥 앉아있다가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잡힐 걱정 없이 죽음의 공포 없이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서 울고 고생한 가족들 생각에 또 울고 아시겠습니까?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희 가족은 캠프 안에서 서로를 다독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캠프 안에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꿈에 그리던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지만 그래도 이제는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좀 더 희망찬 소식이 들려올까 하는 기대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캠프 관계자분들이 말씀하시더군요. 이곳에서의 절차가 끝나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요. 어쩌면 그게 바로 저희가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낸 이유였을 겁니다. 그 길고 길었던 여정의 끝이 정말로 오긴 오더군요.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낯선 공기, 낯선 소리, 그리고 너무나 환한 불빛들이 저를 맞이합니다. 정말이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는 순간이었어요. 여태까지 제가 살았던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 여기가 바로 자유의 땅, 대한민국이구나. 가슴이 터질 듯이 울렁거렸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남조선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하더군요. 처음엔 모든 게 어색하고 낯설었어요. 텔레비전 채널이 수십 개나 되고 슈퍼마켓에는 온갖 먹거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군요. 평생을 감시와 배급,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 살았던 우리 가족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었지요. 아시겠습니까? 그 풍요로움 앞에서 우리는 그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 주더군요. 은행에서 돈을 찾는 법,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법, 심지어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까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사니 교육해주는 분들도 답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어요. 더 이상 감시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굶주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밤마다 꼬박꼬박 밥을 먹고 따뜻한 물로 씻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마 남조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처음엔 말도 잘 안 통했습니다. 같은 조선말인데도 쓰는 단어나 억양이 너무 달라서요. 제가 하는 말을 남조선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남조선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가 못 알아듣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특히 우리 애들이 제일 힘들어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말도 통하지 않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도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저보다 훨씬 빨리 적응하더군요.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조금씩 웃음을 찾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을 냈지요. 물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낯선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 많은 자유 속에서 길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요. 하지만 제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고 저희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희망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더군요. 하나원의 교육이 끝나고
이제는 진짜 남조선 사회로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살림을 시작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자유, 그 자유를 향한 첫 발걸음을 떼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희 가족이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디딘 지도 벌써 몇 해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요. 북한에서 온 저희가 과연 이 넓은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밤마다 걱정에 잠 못 이루기도 했어요. 하지만요, 시간은 흐르고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희망들을 읽어가고 있답니다. 우리 은정이는요, 학교 생활에 아주 잘 적응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교복을 입고 새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뭉클해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걸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말하더군요. 피아니스트가 꿈이라며 방과 후에도 연습실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 정말 대견합니다. 그 작은 손으로 건반을 두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절로 눈물이 나요. 북한에서는 그저 식량 배급이나 걱정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딸아이가 제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걸 보고 있으니 이게 바로 자유라는 걸 실감합니다. 저하고 아내 영희는요, 처음에는 참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식당 주방 보조도 하고 공장 생산 라인에서 일하기도 했지요. 몸은 고되지만 우리가 번 돈으로 우리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새 옷도 사주고 학원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든 줄 몰랐습니다.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 기분이 참 이상해요. 북한에서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도 배를 긁는 게 일상이었는데 여기서는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요즘엔 작은 세탁 공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부부가 함께 일을 하니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희 가족의 경제적 자립, 꿈만 같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막내 준호는 또 얼마나 밝아졌는지 모릅니다. 북한에서 꽃제비 생활을 할 때는 정말 눈빛에 생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말이지요. 동네 친구들이랑 축구도 하고 학교 끝나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게 일상이에요.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어색해하고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천진난만한 대한민국 아이가 되었어요.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 100점 맞았다고 자랑할 때면 제 심장이 터질 것 같더군요.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그걸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아픔들이 다 치유되고 행복한 웃음만 가득한 아이로 자라는 모습을 보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이지 저희 가족은 척박한 북한 땅에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출했지요.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 대륙을 횡단하고 밀림을 헤치며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여기까지 온 여정은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고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각자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모든 것을 겪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족이 함께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자유의 소중함을 말해주는 감동적인 증언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며 저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을 잊지 않고 감사할 겁니다.